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됐는데요.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0.7%로 발표가 됐고, 근원 내구재 수주 역시 0.7%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미국 가계 소비 여력은 충분하며 또 경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오늘 발표된 내구재 수주 역시도 월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비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는 시장이 신뢰를 하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월요일까지 현물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마 많이들 느끼셨으리라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새롭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론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리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또 G7 회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벽 3시경에는 20일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이슈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6월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5.4%에서 5.3%로 하향 조정되며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G7 정상이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되며 하방 경직성을 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22의 강경한 긴축 전망 속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달러화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상품군들이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품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52% 하락한 12,08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3% 떨어진 온스당 1,82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0% 하락한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2% 오른 1.06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이 시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과도하게 반응했다라고 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었는데요. 당일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조금 전 다시 또 하락 반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단기 매수입니다. 단기 네, 매수. 단기 매수. 네, 그럼 차트를 보고 자리값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은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12,090선, 예, 12,090선 위로 지지를 받을 시에 단기적으로 한 12,125선 정도, 예, 12,090선 지지 받았을 때 12,120선 정도까지 일단은 룸이 한 요 정도 나오죠. 제가 룸을 한번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룸이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나오는 요 룸이 나옵니다. 12,090선이고요. 여기가 120선 정도 됩니다. 한 30포인트 정도입니다. 30포인트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것도 일단은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매도 전문인데 오늘은 매수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나는 매수 포지션 일단 여기서 놓쳤다라고 하면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시장 전망을 일단 조금 해드리면 지난주부터 일단은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많이 들어왔고 금요일, 오늘 월요일 해서 시장이 일단은 좀 많이 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잠깐 내리고요. PPT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PT 준비되면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제가 사실 어저께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기술적 강의를 이제 주말 특강에서 해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 아침 브리핑으로 좀 올려드렸는데, 시장은 일단은 단순합니다.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한 2주 전에 6월 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금리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실질금리의 변동으로 따라 실질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변화하거나 돈의 수급이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한 번 터졌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시건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0.2% 조금 낮아졌죠. 0.2%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미시건대에서 일단 발표를 한 것이었고 페드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페드에서 발표하는 게 7월 중순에 일단은 발표가 또 될 텐데요. 7월 중순에 일단은 발표가 되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일지 안 꺾일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일단은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1년이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5년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은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측정하는 BEI 지수와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지수는 차이가 일단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연동 국채라는 것을 추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앙케이트 조사 요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히 다음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페드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다시 발표가 될 것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다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반복적인 급등락을 반복하실 것이다 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반응을 했죠.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계속
반응을 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시장이 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그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중순까지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이슈가 될 것인가 일단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개인 소비 지출 있죠? PCE 개인 소비 지출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단 발표가 됩니다. 페드에서 굉장히 어떤 물가 지수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정점에 있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CPI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가 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게 어떤 매수에 대한 변곡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주말에 굉장히 좀 많이 받았겠죠. 노란톡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강의로서 그리고 아침에 브리핑 자리로서 일단 좀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의 반등은요,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자리값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그 노란 톡방에 제가 드렸는데, 자,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아직 불확실성이 모두 다 해소가 안 됐죠. 첫 번째,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공급에 대한 측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측면에 대한 수급을 다 꼬이게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룰루랄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초유의 시기예요. 자, 이것도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일단은 해결된 게 없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1분기 4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닥 또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흘러갔죠. 1분기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분기 때는 기업의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꼬였던 이 수급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지금 무슨 뉴스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기업의 실적 하향 발표할 것이다. 실적을 하향적으로 산정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 혹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인데, 그게 이제 7월 13일부터 JP 모건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승, 7월 초까지 아니면 정말 길게 보면 7월 둘째 주까지 일단은 시장의 단기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시장의 반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 상승에 그치고 7월 중순부터는 또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일단 이렇게 시장 보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근 나타났던 이 시장의 반등은 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매수 들어가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6월 CPI 발표를 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6월 CPI 발표가 7월
8월 13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죠. 이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매수 들어가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매수가 네. 사실은 미국 시장의 매수를 얘기하는지 국내 네. 시장의 매수를 얘기하는지 제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네. 근데 어떻게 두개 보면 다- 큰 흐름에서 조금 우리 국내 시장 또 미증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개 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롱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예. 절대로 지금 매수 지역은 촉수 엄금이다. 아. 예,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12,900 라인, 12,090 라인에서 120 라인까지 일단 보시라고 했습니다. 갔죠, 여러분? 예. 자, 일단은 선물 매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요즘의 사이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말씀 듣고 매매를 혹시나 하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은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외 선물이나 이런 포지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일지언정 현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어떤 변곡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변곡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10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들어가시는 것.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코스피가 제일 문제기는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닥 제가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아직도 하락의 폭이 혹은 조금 이따 한국 시장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4쿼터, 3쿼터 말에서 4쿼터 초반에 들어가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안 들어가시는 거를 제가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미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를 나눠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 미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를 나눠서 봐주셨는데 사실 미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 기조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렇죠. 네,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가 일단은 중요하고 중요하죠.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두 번째 타임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사실은 네. 경기는 하강이나 침체가 올 것이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그런 네. 기조로 일단은 갈 것이다라고 일단 제가 보고 있고 그렇군요. 자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네. 오늘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 경기 침체에 관해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뭐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가 다르게 좀 이야기가 바뀌고 바뀌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저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네, 저분도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파월 강력한 의장도 그런 비판에. 상황이니까요. 네네. 예. 자, PPT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지금 대세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와중에 지금 시장이 깜짝 반등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단기 바닥이냐 아니면 바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시그널, 어떤 지표를 봐야 이게 시장이 바닥인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인지 이걸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기준점을 일단은 조금 잡아 드릴 건데 예. 여러분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도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쉽게 나름대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나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어떤 지표를 봐야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 시장의 지수가 바닥을 찍는가? 그리고 어떤 경기가 다시
회복기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일단 좀 명확하게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가? 단기하고 중장기를 일단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단기 인플레이션의 기준 지표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소비 지출이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제가 6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로 일단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1년을 선호를 합니다. 1년을 일단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오늘 시점에서 내년 오늘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냐 낮으냐 이걸 여러분들 일단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쉽죠, 여러분?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좀 적응 많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은 생각하는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PMI라고 부르는 것들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관한 물가 지수입니다. 자,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면 항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생 하시는 분들은 생산자 물가 지수 굉장히 좀 유념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GDP 인플레이터라는 거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시장은 요동을 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경기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침체기로 갈 것이냐, 하강으로 갈 것이냐, 회복기로 갈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장기 인플레이션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단기 인플레이션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는 많이 아시죠? 근데 중장기 인플레이션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지지만 채널 돌리지 말고 집중하시면 한 5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서울경제TV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린 게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실업률. 자, 실업률. 앞으로의 모든 페드 정책의 방향은 이 실업률에 아마 맞춰져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실업률이 처음과 끝이라고 제가 확신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실업률에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이론 두 가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중요한 이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희생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자, 오큰스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오큰의 법칙인데 요거는 제가 수식을 간략하게 일단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고 별거 아닙니다. 자, 희생 비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설명은 이렇게 돼요. 인플레이션 1%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한 줄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 지표, 이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아야 되고, 미국이 목표로 삼아야 하고,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느냐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인플레이션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도 인플레이션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 얘기. 어저께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8월, 9월에는 6%대까지 일단은 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세계 딱 두 나라,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세계 이목은요,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려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린 실업률 지표예요. 실업률 지표. 그 실업률 지표 중에서 실업률을 계산한 것 중에서 희생 비율이라는 게 중요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시고 경제신문을 보시면서 희생 비율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고 우리한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희생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1%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실업률이에요. 바꿔서 얘기해 보죠. 실업률이 몇 프로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1%가 감소할까? 자, 그러면 실업률이 모든 것의 지표가 될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희생 비율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DP 갭이라는 건데 갭은 차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GDP는 뭡니까? 한 해에 어떤 나라에서 생산하는 총 산출량입니다.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GDP 갭이라는 거, GDP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산출량의 차이입니다. 어떤 2022년은 산출량이 100일 수가 있고요. 2023년은 산출량이 GDP가 80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갭 차이는 얼마입니까? 20이죠. 이 20이 뭡니까? 실업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건 뭡니까? 자, 실업률이 얼마가 올라야 인플레이션 1%가 감소하는가? 이 공식은 뭐다? GDP의 차이에 있다. 이것만 일단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뉴스나 경제신문에 오쿤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률 얘기할 때 무조건 이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자,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게 앞전 거예요. Y는 우리가 산출량이라고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GDP입니다. GDP. 그러니까 GDP 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GDP 갭입니다. GDP의 차이는 뭘로 산출을 하냐면 실업률, 실제로 발생하는 실업률 마이너스 자연 실업률입니다.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미국에서의 자연 실업률은 4%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몇 프로죠? 3.5%죠. 3.5 마이너스 4를 하면 이게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모든 스텝들이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쿤의 법칙과 희생 비율 여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뭡니까? 결국은 실업률의 차이가 희생 비율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실업률의 차이가 희생 비율을 만든다. 실업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희생 비율이라는 걸 만들고 이 희생 비율은 뭐다? 실업률의 감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감소하느냐. 이걸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죠. 페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실업률이 증가를 해야 된다.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하강과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죠. 이게 노멀한 그래프라고 하면 오른쪽, 이게 결론입니다. 이 페드의 그래프예요. 자, 현재 지금 물가가 동등하게 이 선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P1이라고 하고 물가를 낮춰야겠죠. 물가를 낮춥니다. 자, 물가를 낮춰볼게요. 그럼 P2가 되겠죠. 자, 물가를 낮추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실업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폭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페드의 목표 그래프는 아마 이 그래프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자, 물가가 여기였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오면서 실업률이 이 폭이 됩니다.
자, 이 폭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폭. 자, 페드가 얘기하는 거를 상기를 계속 해보죠. 파월은 뭐예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 청문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노동시장을 해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다. 자, 중앙은행과 미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노동시장에 관한 얘기예요.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 그렇죠? 자, 페드의 목표는 이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잡아요.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잡는데 경기 침체, 그렇죠? 실업률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잡을 것이다. 이게 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똑같이 잡는데 경기 침체를 최소한으로, 실업률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력한 정책을 쓸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냐? 자, 0.75%의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0.75% 전의 시장의 하락과 0.75% 올리면서의 시장의 하락은 다르다. 결이 다르다. 0.75% 전에는 뭡니까? 페드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0.75% 올리고 나서는 통화 정책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거를 페드는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면 시장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페드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 강력한 시장의 하락 유도, 더 강력한 물가 하락 정책을 써서 이 기간을 단축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페드의 목표 그래프를 제가 산정을 한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강력한 물가 하락 정책을 앞으로 7월부터 쓸 것이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을 더 한다 라든가, 저는 1%까지 일단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달은 아닙니다. 저는 8월, 9월부터 일단은 1%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 왜냐? 자, 페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해요. 물가는 낮추면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두 마리 토끼 잡는 데 결정적으로 성공을 한다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굉장히 강력한 물가 하락 정책을 써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도 잡을 수 있고 실업률도 잡을 수 있다. 일단 이게 제 결론이고, 자,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시나리오를 좀 한번 적어봤는데, 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7월 중순에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한다에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가가 일단은 잡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어차피 사실은 지금 유가가 문제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데, 자, 7월 달에 금리를 0.5% 올리냐 0.75% 올리냐 굉장히 조금 논쟁이 많잖아요. 저는 0.75% 1% 올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페드의 목표 그래프가. 강력하게 때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때려야 페드가 목표로 하는 경기 침체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물가도 잡는 이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일단은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것을 보고 페드는 한 번 다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저는. 그 0.5%를 인상하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할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어차피 11월에 우리가 중간선거가 있죠.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친경제 정책이 쏟아질 것인데, 소비 심리가 굉장히 조금 상승을 할 것이고, 금리 그에 반한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스장 일단 좀 예상을 하고요. 저는 8월 달까지, 7월 달에 사실은 저는 0.75% 이상 1%까지 올렸으면 좋겠어요, 금리를.
그래야 빨리 가거든요. 근데 5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9월 중에는, 그러니까 7월 달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전 이게 페드의 5판이라고 판단을 하고, 8월 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8월 달에는 회의가 없어요.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0.75에서 아마 1%까지 인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의 올해까지 3.5%의 기조를 맞출 것이다. 일단은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딴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것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페드의 목표 그래프, 요거는 제가 직접 그렸기 때문에,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업률을 최소한으로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그럼 뭐예요? 시간이 문제다. 강력한 정책을 써서 시간을 잡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이 페드 정책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최종 3.5% 금리를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 역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월요일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와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했고 또 코스닥도 770선 회복을 했습니다. 환율도 또 1,280원대로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한 달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률 1위, 2위라는 굉장히 부진한 그런 성적표를 또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선물에 대한 흐름도 좀 파트너님과 함께 흐름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차트 잠깐 볼까요? 네. 국내 선물은 예. 참 국내 선물 어려운데, 예. 코스피도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11월 중간 선거로 인해서 네. 14,000대까지는 일단은 회복을 할 것이다. 연말까지는. 예. 저는 그 전이라고 봐요, 사실은. 11월 중순이라고 보는데, 이제 코스피가 문제거든요. 네. 코스피가 문제인데, 저는 연말까지 코스피도 굉장히 좀 약세라고 보는 게, 예. 환율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 금리가 지금 역전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똑같지 않습니까? 1.75인데, 네. 금리가 지금 역전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차가 0.25에서 0.5, 우리나라가 원래도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나옵니다. 외인들이 자금 빼고 있어요, 지금. 예, 외인들이 일단은 좀 자금 빼고 있고,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주식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지금 기관들이 사는 물량은 어떤 프로그램 매수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맞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외국인 자금 같은 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단타 자금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그게 이제 맞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은 계속적인 하방으로 일단은 제가 예측이 됩니다. 물론 그 룸은 있어요. 오늘 어저께 밤에 어제 제가 주말 특강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315라인입니다. 315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하면 328라인 정도입니다. 328라인 제가 좀 그어 드릴까요? 네. 328라인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을 일단 보셔야 돼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금리 역전차가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3.0에서 3.5%를 계속 올리다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심각해지죠. 지금 금리가 1.75%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 올려드린 게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1금융의 시장금리가 6%입니다. 6%. 5.8% 정도 돼요. 그럼 이게 두 배로 오른다라고 하면 예대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8%, 9%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1.75%인데 5.8%입니다. 이게 2배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9%대까지 1금융이에요. 1금융의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그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 위험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건 맞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쓸 것이다. 근데 그 강력한 정책이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간을 빠르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 때문에, 시장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요 금리 차이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이제 강조 드리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환율의 영향이 아니다. 환율의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환율의 영향으로 내구성이 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우리 국내 선물은 어차피 매도 포지션으로 지속적으로 가시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2200대 그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게 아직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리값을 일단은 제가 산정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328 라인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이죠. 오늘 2401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는데 2500선까지는 7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 랠리 아닌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좀 많다. 일단 그렇게 봐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노란톡에 여러분들 아침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내 선물 코스피 여기까지 일단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215포인트를 또 돌파하게 될 시에는 328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피는 2,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써니님께서 유럽이 골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전 세계 금 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또 이 원유 가격 상한제 카드를 빼들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0.17%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27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골드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네. 좀 중기적인 흐름 제가 일단 좀 짚어드리면 네. 골드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자산은 맞아요. 예. 안전자산은 맞는데 이번에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때 네. 골드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냐면 네. 골드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앵커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골드에 대한 어떤 패턴이 바뀌었다. 예. 달러 빼고는 다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골드가 안전자산은 맞는데 나는 달러만 갖고 다른 자산들은 다 정리를 할 거야 라는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 2020년 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시장하고 조금 접목을 시켜본다라고 하면 자, 지금 유럽에서 금수 조치를 했어요. 진짜 금수 조치를 했죠. 했는데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조금 떨어진 거는요, 여러분, 분봉에서 이거 조금 떨어지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2달러도 안 떨어졌거든요.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자, 제가 몇 달 동안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데칼코마니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데칼코마니가 될 것이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과 쌍봉을 찍은 다음에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데칼코마니가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일단은 골드는
하락을 더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자, 이 부분을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아마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아직은 기술적 분석밖에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직 9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9월이 될 것이다. 왜냐?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시장의 큰 하락을 제가 다시 한번 점쳐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깨고 9,700에서 9,800까지 일단은 가는 포인트가 9월 중순에서 9월 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나스닥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골드는 어떻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패턴대로라면 다 던진다 이거죠.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해도 골드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냐? 2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패턴이 바뀌었어요.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시장이 큰 하락이 있을 때 골드는 오르지 않고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골드 하락의 이 부분이 아마 9월 중순에서 9월 말에 이런 똑같은 데칼포마니의 형식을 일단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갈 것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갈 것이다. 자, 이 차트를 보시려면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일봉 차트 켜시고요. 골드 일봉 차트 켜시고, 자, 2020년부터 줄이시면 돼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줄이시면 저와 똑같은 차트 모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7이 러시아산 금수입을 또 금지하는 데 합의를 했지만 지금 이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이 금이 거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퇴출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또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 저희가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고 내일 또 이 무료 공개 방송 또 마스터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던데 내일 어떤 주제로 또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공개 방송이 화요일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차트를 잠깐 한 30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내일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네. 내일 보면 국내 시장 얘기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 레벨 다운, 네. 박스장 레벨 다운, 박스장 레벨 다운, 박스장 레벨 다운 진행 중.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레벨 다운 되고 어떻게 됩니까? 패턴상으로 또 횡보 박스를 치겠죠. 시간상 3개월 이상. 요 얘기 일단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오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QR코드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밤 9시에 한국 시장이 아직 바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오셔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